한국에서 출시한 검은 종이를 먹은 외국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도 되지 않은 제품을 외국인에게 접근시킨 한국을 퇴출하라는 여론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나타나 한국을 옹호하며 직접 검은 종이를 먹는 한 여성. 외국인들은 기겁하며 그 여성을 괴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녀를 위협하면서 한국으로 추방하자며 선동하기까지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해양생물학자로 일하는 마리아라고 해요. 요즘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의 해조류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어떤 연구보다 흥미로운 사실이 많아서 연구하는 내내 즐거웠던 적은 처음이었네요. 특히 한국에서는 해조류가 얼마나 중요한 식재료로 자리 잡고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모두가 아는 음식인 김밥이 있죠. 김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간편식으로 해조류인 김이 빠질 수 없는 요소잖아요. 이처럼 해조류는 한국인들에게 필수적인 국민 반찬으로 각종 요리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탁에서 김이 빠진다면 왠지 허전한 기분이 드는 한국인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김을 자주 먹어봤을 테고 김으로 만든 요리를 먹으며 자란 기억이 있을 텐데요. 조미김은 기본이고 주먹밥이나 볶음밥에도 김을 꼭 넣어 먹는 게 한국인들이라고 해요. 심지어 김을 무쳐서 반찬으로 먹거나 김으로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김으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 밥이라도 먹여 보내려고 김에 밥만 싸서 입에 넣어주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김은 하나의 음식 재료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해조류 소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 한 사람이 연간 소비하는 해조류의 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많더라고요. 이런 소비 패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해졌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조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해조류에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한국인들이 피부가 좋고 건강 미인이 많은 이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조류가 기후변화로 인해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스러웠어요. 해조류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환경이 필요한데요. 한국의 해양 생태계는 다양한 해조류를 자생시키기 적합한 곳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그 조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양생물학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해조류가 영원히 사라지는 사태는 막아야 했으니까요. 또 연구에 성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해조류를 소비해준다면 자연스럽게 해조류의 재배와 생산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의 해조류 산업은 매우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해조류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거든요. 김장을 하면서 함께 나누는 미역국이나 해물파전 같은 요리는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더라고요. 특히 해조류를 사용하는 요리들은 맛도 좋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더 깊다고 볼 수 있었죠. 해조류의 중요성을 연구하며 느끼는 건 한국 사회에서 해조류가 차지하는 위치는 음식 그 이상이라는 점이었어요. 이건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외국인인 저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해조류가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느낌이 물씬 들었죠. 그래서인지 한국의 해조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연구를 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해조류의 소비와 건강, 환경 문제에 대해 더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연구를 통해 한국 해조류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았거든요. 한국의 해조류 소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최근 해조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2019년에는 평균 900원이던 가격이 2023년에는 1,300원에 달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해조류가 이렇게 비싸지면 사람들의 식습관에도 분명 변화가 생겼을 텐데 그 변화가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갑작스럽게 해조류의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한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해조류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한국의 김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많은 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코 자랑스러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SNS에서 한국 김의 맛이 변했다는 글이 화제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공감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김을 먹고 식중독에 걸려 응급실까지 갔다는 사람도 속출했어요. 순식간에 뒤집힌 한국 김의 인식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는데요. 저도 어렵게 한국 김을 구해 성분을 연구했다가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김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이었어요. 중국에서 한국 김을 모방하여 판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한국 김이 인기를 끌자 한국 김을 흉내내기 시작한 거죠. 중국의 한 식품 회사에서 한국식 김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했더라고요. 이 회사는 마케팅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이를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수입한 김으로 오해했고 한국산인 줄 알고 먹었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 만든 김이었고 위생관리가 소홀했던 탓에 김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거나 보관이 불량하게 이루어진 상품이 대부분이었어요. 제품이 출시된 후 소비자들은 맛이 다르다는 불만을 제기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대량 생산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산 김을 먹은 소비자 중 일부는 식중독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한국 김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김의 품질과 전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에서도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더라고요. 이 문제를 최초로 발견한 연구자로서 책임감이 무거웠습니다. 해조류가 이렇게 중요한 식재료인데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이토록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잖아요. 그래서 해조류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됐죠.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 한국 해조류의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해조류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해조류 연구에 매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해조류를 즐길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었죠. 마음 한편에서는 한국 해조류가 이렇게 세계에서 사랑받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중국 사건으로 인해 한국의 명성이 훼손될까 두려운 마음도 컸어요. 연구를 통해서라도 한국의 해조류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발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품질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해조류는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산업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해조류의 품질을 지키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제 연구의 목표이기도 했어요. 몇 날 며칠을 해조류 품질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 환경 문제와 생산 한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한국의 해조류 산업이 번창하는 반면 해수 온도의 상승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해조류가 자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해조류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수온이 10도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었어요. 겨울철에 자생하는 해조류는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겨울의 길이가 줄어들고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결국 해조류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해조류를 공급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해조류 생산량이 소비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해조류가 자생하는 환경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서 해조류를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돼 버리면 이는 곧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해조류를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 김 재배가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와 그것이 지구 온난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한 상황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했어요. 한국 해조류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는 것 또한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마음속에서는 한국 해조류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해조류 재배 기술을 개발하거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조류를 재배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방법이요. 해조류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엄청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육상 재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고온에서도 자랄 수 있는 해조류 품종을 개발하고
육상 재배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런 연구가 성공한다면 한국 해조류 산업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도 생각했어요. 사실 다들 바다에서 나는 김을 육지에서 기른다는 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도 말로만 들었을 때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육상 해조류 재배 시설이었습니다. 시설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곳곳에 설치된 특수한 재배 탱크들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대형 플라스크, 냉장고인 줄 알았던 이 공간은 바로 김 종자를 배양하는 배양실이었습니다. 아기 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배양 접시에 들어있어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크기의 김 종자가 있다고 했고, 한 달이 지나면 어린이 김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서 해조류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더라고요. 이런 재배 방법은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육상에서 재배할 경우 바다에서의 기후변화나 오염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물의 온도, pH, 염도 등을 조절할 수 있어 해조류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죠. 그래서 영양 성분이 높은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되었어요. 또한 육상 재배는 연중 내내 해조류를 생산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조류 재배는 겨울철에만 가능했지만 육상에서 재배하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조류를 공급할 수 있는 점도 매우 솔깃했죠. 이런 점은 소비자들에게도 큰 이점이 될 테고 해조류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이곳의 연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한국의 해조류 산업을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해조류의 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해조류 가공품이나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더라고요. 이처럼 한국은 해조류를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해조류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한국의 기술력도 함께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될 수 있겠죠. 한국의 해조류는 맛뿐만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육상 재배 시설을 돌아보며 저는 한국의 해조류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연구가 한국 해조류의 미래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해조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닐 텐데 이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방문이 끝난 후에도 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국 해조류 산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이 연구에 더욱 전념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한국이 해조류의 고향인 것처럼 이곳에서 자생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려야겠다는 목표도 생겼습니다. 해조류는 한국의 자랑이니까요. 또한 육상 해조류를 직접 보고 그들의 특징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상에서 자란 해조류는 부드럽기도 하고 향이 강했는데 일반 해조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흥미로웠죠. 특히 육상 재배의 장점이 이렇게도 맛과 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지라 제 연구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조류는 한국 요리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육상 해조류가 더 많은 요리에 활용될 수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료의 특성 덕분에 요리의 가능성도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 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조사해본 결과 김밥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스낵으로 구운 김이 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의아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반찬으로 먹는 김을 미국에서는 간식으로 먹는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심지어 미국의 다양한 문화와 요리에 접목되는 한국 해조류의 모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더라고요. 이는 한국 해조류가 점점 더 국제적인 시장에서도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일부 식당에서는 김을 활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를 선보이며 미국인들이 해조류의 맛과 건강, 효능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조류를 활용한 샐러드나 스무디, 그리고 해조류를 넣은 파스타 같은 메뉴가 눈에 띄었죠. 이런 퓨전 요리는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조류의 영양가도 알려주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육상 해조류도 특성을 살려서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육상 해조류의 부드러운 식감과 강한 향을 살려서 더 다양한 한국 전통 요리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스타일의 요리에도 잘 어울리게 만드는 거죠. 그런 요리들이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다면 해조류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비량도 더더욱 증가할 거라 믿어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 해조류의 인기가 높아지면 국내 해조류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육상 해조류와 한국 해조류의 강점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보는 데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직접 준비하면서 해조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또 다른 도전이 될 것 같았죠. 우선은 간단한 김밥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드러운 육상 해조류를 주재료로 삼고 다양한 채소와 함께 맛을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육상 해조류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이렇게 만든 김밥은 색깔도 예쁘고 맛도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김밥 대란이 일어날 만큼 김밥의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된다면 김밥이 한국 음식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다양한 문화에서 사랑받는 메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육상 해조류가 그 중심에 서게 된다면 한국 해조류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해조류가 가진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해조류가 간단한 반찬을 넘어서 다양한 요리와 퓨전 메뉴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제 연구와 실험이 한국 해조류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육상 해조류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한국의 해조류 연구와 기술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세계 해조류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육상 재배와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점을 넘어 한국의 식품 기술이 얼마나 진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해조류 연구가 경제적인 성과를 넘어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육상 해조류 재배가 가능해짐으로써 바다의 자원을 덜 소모하고 수질 오염 문제에도 한층 더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한국의 해조류 산업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이 해조류의 다양한 효능을 밝혀내고 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제안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서 연구된 여러 해조류가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해조류가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과학 기술에 감탄하고 중국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스레 사라진 상태였죠.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한국이 해조류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통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혁신하고 발전해온 과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해조류는 한국의 문화와 식습관의 중요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자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에서부터 현대적인 요리까지 해조류가 주는 다양성과 풍미는 그 어떤 문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해조류 기술은 우리가 지닌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술력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증명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우리가 가진 전통과 지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해조류 산업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과 전통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해조류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위대함과 대단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해조류 연구에 헌신하고 싶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해조류가 지닌 잠재력은 무한하며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수고도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미래는 더욱 밝고 희망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한국의 해조류 기술은 현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 이전에는 전혀 관심받지 못했던 문화 콘텐츠가 점점 더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나라. 며칠 전 한국인 여성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었던 저에게 한국은 너무나 깊이 탐구하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게 되었죠.
하지만 저와 함께 온 동료는 한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건 주최 측의 농간이며 차라리 중국인 작가가 받는 게 맞았을 거라는 고함을 지르고 있네요. 늦은 밤 한국의 지하철 안. 한국이 중국에 비하면 별 볼 일 없고 허접한 나라라며 욕하는 외국인 남자의 모습을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 동료 작가인 에드워드가 한국의 지하철에서 왜 뜬금없이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 대고 분풀이를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전부 이야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할리우드 콘텐츠 에이전시에서 5년차 작가로 근무 중인 카일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콘텐츠 팀 직원들끼리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이 생겼는데요. 바로 한국 콘텐츠들입니다. 최근 유명 OTT 플랫폼에서 5억 달러라는 거금을 한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한국 여성 작가가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도대체 한국 콘텐츠의 저력이 어느 정도이길래 그런 걸까 궁금함이 넘쳐흘렀어요. 한국계 격리 직원에게 물어보니 5억 달러는 한국 기준으로 약 6천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5억 달러 투자가 엄청난 발표란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5억 달러 투자를 통해 30개 넘는 한국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하고 그것을 90개국에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이어서 발표했을 때는 놀라기보다는 불안했습니다. 할리우드가 한국 시장에 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건 아닌지. 저와 작가 동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온종일 이런 대화만 나눴습니다. 공부라도 해보자고 한국 드라마 시리즈와 소설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전날 밤을 꼬박 새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럴 게 아니라 한국에 직접 가봐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낸 건 콘텐츠 팀 전무인 에드워드였어요. 그는 콘텐츠 기획력과 제작 능력이 좋아 제작자로 참여한 드라마 시리즈가 연속 히트 중인 그야말로 능력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서 작가팀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에드워드는 분명 능력자였지만 조금 엉뚱한 면도 많았어요. 일부러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어서 직접 경험한 바를 콘텐츠에 녹여냈죠. 스릴을 즐기는 변태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중에는 그의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도 많았죠. 그래도 에드워드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던 건 전부 실적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스릴을 찾아다니는 변태인지는 모르지만 에드워드는 한국 콘텐츠만의 자극적인 사건들을 눈여겨보았어요. 자유로운 분위기에 미국보다 지켜야 할 법이나 규칙이 많은 동양의 나라에서 어떻게 저토록 자극적인 범죄 행각이나 사건을 상상해낼 수 있는 걸까? 그게 에드워드가 가진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궁금증을 찾지 못한 그는 곧장 인사팀 과장에게 한국 출장을 요청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인사팀에서는 반려할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지만 에드워드의 부탁이라는 이유로 단번에 수리되었습니다. 덕분에 에드워드 다음으로 경력이 긴 저와 제 후배 작가인 제레미가 한국에 오게 되었죠.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 중에도 우리는 한국 소설과 드라마를 정주행했습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 보니 어느새 한국 상공이었어요.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작가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장면을 보며 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걱정도 컸는데 비행 내내 한숨도 안 자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에드워드 때문이었죠. 앞서 말했듯 그는 직접 위험으로 뛰어드는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많았어요. 강도나 납치는 평범한 일상처럼 들릴 정도였습니다. 위험천만한 사건이고 분명 목숨까지 위험한 순간이지만 그 홀로 그런 위험에 뛰어드는 건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무조건 함께 움직여야 했고 낯선 나라에서 그를 따라다니다 어떤 위험에 처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입국장을 지나 공항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제레미는 그저 여행을 온 게 즐거운지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고 조금만 조심하자는 말을 하려고 헛기침을 하는 사이 옆에 에드워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에드워드는 저 멀리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국 택시들은 부담스러울 정도로 호객을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장면을 드라마에서 봤기에 저도 얼른 앱을 열어 택시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 짧은 찰나도 기다려주지 않고 벌써 어떤 택시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얼른 그 택시로 향하다가 택시 기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멈춰섰습니다. 왼쪽 볼에 길고 커다란 흉터가 나 있었고 그건 분명 칼 때문에 생긴 상처처럼 보였거든요. 차 밖에 나와 서 있던 기사는 우리가 타는 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며
남은 담배를 마저 피웠어요. 에드워드가 굳이 이 택시를 고른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무서움 때문에 차마 뒤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앞 좌석에 탄 에드워드는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을 바라고 이 택시에 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발 도착지까지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빌었죠. 상황의 심각성을 여전히 모르는 제레미가 번역기를 켜서 목적지를 이야기했는데 기사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만 끄덕이고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요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면 천만다행일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상황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사이 택시는 고속도로에 올랐고 에드워드는 자기 휴대폰의 번역기 앱을 켜서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앱에 입력하는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볼의 흉터는 칼에 맞아서 생긴 건지, 왜 칼에 맞은 건지, 혹시 지금도 칼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지 뭡니까? 저는 황급히 그를 말렸어요. 처음에 에드워드는 방해하지 말라며 제 손을 뿌리쳤지만 제가 지지 않고 계속 말리자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길 바라면서 택시 안을 살폈죠. 만에 하나 위험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 찾기 위해서였는데 하지만 택시 안은 깔끔했어요. 택시 기사의 면허 정보가 적힌 안내지가 뒷좌석 차창 위에 붙어 있었는데 안내지 사진 속 얼굴과 운전대를 잡은 기사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 말고는 전부 괜찮았습니다. 그 사이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카드를 내민 후 결제되는 금액을 확인도 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죠. 에드워드와 제레미도 따라 내리며 뻐근한 몸을 스트레칭했습니다. 아무런 근심이 없어 보이는 둘 때문에 기운이 빠졌지만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난 덕분에 기쁜 마음이 더 컸어요. 우리는 곧장 숙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서는 호텔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에드워드가 극구 반대했어요.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현지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묵어야 한다며 고집을 피워댄 탓에 결국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찾았고 그 중에서도 에드워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한 곳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숙소는 정말 한국 현지인들이 살 법한 동네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좁은 골목을 계속 돌아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늦은 밤에 골목을 돌아다니는 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홈리스들 혹은 갱이라 이들에게 돈이나 금품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골목은 달랐습니다. 조용했고 깔끔했어요. 길고양이들이 살쪄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 친절한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밥을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로등이 전부 어제 새로 단 것처럼 밝아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환경이었고 경찰을 호출할 수 있는 벨도 설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기어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숙소에 다와가던 제레미가 갑자기 자기 주머니와 가방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하지 뭡니까? 저와 에드워드가 제리미의 가방을 함께 뒤졌지만 어디에도 휴대폰이 없었어요.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고 제레미가 말했을 때 저는 경악했고 에드워드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상황을 마주한 것처럼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밝은 불빛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익은 자동차인 것 같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를 이곳에 내려줬던 택시였습니다. 에드워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그가 무슨 상상을 하는 건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제 머리 안에서는 이미 불길한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레미의 휴대폰을 훔친 택시 기사가 나타나 더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죽고 싶지 않으면 차에 타라고 말할 것 같았죠. 다행히 그 상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볼에 흉터가 있는 기사가 맞았어요. 하지만 금품을 요구하거나 차에 타라고 하지는 않았죠. 대신 제레미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면서 번역기 앱에 대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흘린 것 같다고, 돌려주려고, 이 동네를 계속 돌았는데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앱이 번역한 기사의 말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숙소로 돌아와 잠에 들기 전까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한 사건이 지금까지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는데요. 오늘 만족하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내일 무슨 기행을 벌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배가 고프니 한국 편의점에서 유명한 간식을 사 먹자는 제레미가 정말 얄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미리 연락해둔 미디어 제작사들, 출판사들과 미팅을 했어요. 작가들에게 드라마와 소설 제작 팁을 물었고 5억 달러라는 투자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략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편집자들과 작가팀 팀장에게 제작 중인 드라마와 책 이야기를 짧게 들었는데 충격적으로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게도 아직 방영 전인 드라마 대본을 주기도 했는데요. 우리를 경쟁사로 여기며 경계하는 태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료로 생각하며 서로 고충을 터놓고 얘기했고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려 했죠. 한국의 콘텐츠 제작 능력은 사건이나 스릴처럼 자극적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동업하는 이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가 만들고 있는 소설과 콘텐츠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다음 미팅지로 이동하기 전 에드워드는 작가들에게 받은 대본을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 대본은 기업 기밀에 가까운 소중한 자료여서 신중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는 에드워드가 그것을 전부 보관하는 게 많이 불안했지만 그래도 팀장인 그에게 책임감이 있을 거라고 믿고 대본을 건네주었습니다. 미팅은 저녁까지 이어져서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막차 시간이 가까워지는 저녁이었죠. 너무 지쳐서 밥 생각도 없던 우리는 얼른 숙소로 돌아가자며 지하철에 탔습니다. 오늘 내내 우리가 탔던 2호선이었는데 지하철조차 깔끔하고 잘 관리된 걸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플랫폼에 마련된 벤치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문득 에드워드의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 에드워드는 가방을 메고 있지 않았어요. 섬뜩해진 저는 에드워드에게 가방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는 깜박했다는 표정으로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라 일부러 가방을 두고 내린 것이었죠. 눈앞이 캄캄해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레미가 우리 앞을 지나가는 지하철 역사 직원을 발견했고 얼른 뛰어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때 처음 제레미와 함께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 직원은 우리가 탔던 지하철 번호를 기억하냐고 물었고 마침 저는 각 열차마다 특정한 번호가 써 있는 걸 신기하게 생각해 휴대폰으로 그 번호를 찍어두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건 직원은 마침 지금 오는 지하철이 그 열차라면서 함께 타서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리면 안 됩니다. 영영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들고 있는 가방도 소매치기 하는 미국 지하철에서 짐을 놓고 내리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가 그 사고를 쳐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자 마지막 무리수를 둔 겁니다. 당장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함께 미팅했던 회사에 무더기 고소를 당할 일만 남은 것 같아 막막했어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열차 끝칸에 올랐습니다. 직원과 함께 천천히 앞쪽 칸으로 이동했어요. 외국인 3명이 지하철 직원을 따라가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았죠. 민망하지는 않았고 그저 가방이 그 자리에 있길 바랐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을 바라고 그런 거냐고 묻자 에드워드는 분명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답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렇게 열차 맨 앞칸에 다다랐을 때 어딘가 익숙한 가방 하나가 보였어요. 의자 위 선반에 다소곳이 올려져 있던 가방은 분명 에드워드의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와 제레미 그리고 영무원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얼른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고 그 안에 미팅에서 받은 대본이 모두 그대로 들어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에드워드는 분명 가방을 열차 바닥에 내려두었다고 말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노벨 문학상도 받고 대규모 투자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인 줄 알고 왔더니 허접하기 그지없는 나라라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만약 중국이었다면 이게 진작에 사라졌을 텐데 이게 뭐냐면서 노벨 문학상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받았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무원은 뭐가 문제냐는 얼굴로 저와 제레미를 바라보았죠. 제발 가져가 달라는 식으로 바닥에 내팽개쳐 둔 가방이었는데 한국 지하철 승객들은 친절하게도 선반 위에 올려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다른 직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굴었죠. 에드워드의 말처럼 중국이었다면 그 가방을 영영 찾을 수 없었을 거라고 중국에 출장 근무를 간 적 있는 동료가 말해주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벌이고도 아무런 사건도 겪지 않은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치안이 궁금해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저와 제레미는 에드워드의 기행을 인사팀장에게 보고했고 에드워드는 퇴직 처리되었어요. 처음에는 에드워드가 사라져서 작가팀의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배웠던 협동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동료들과 일을 해나가니 점차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때보다 더 높은 성과입니다. 지금도 저는 대본을 건네주었던 한국의 작가들과 종종 연락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놀라운 치안과 시민의식을 사내 커뮤니티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고 다닐 정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국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무인 직장 상사 때문에 한국 출장 중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뻔했는데도
한국의 안전한 치안 수준과 시민 의식의 도움 속에서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